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뉴스퍼레이드 류지연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5천 명이 이르면 오늘 격전지 쿠르스크 전선에 결집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군은 한국어로 된 대응 지침을 배포하는 등 북한군과의 교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첫 소식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집결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수송기 등을 타고 남서부 쿠르스크 전투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예부대 일부로 23일 이후 매일 수천 명씩 쿠르스크에 집결해 오늘까지 최대 5천 명이 모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민간 트럭을 탄 채 이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군은 이르면 오늘부터 전선에 배치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Саме тому беруть у спільники все більше Північну Корею, і вже днями їхні солдати можуть бути на полі бою проти України.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투입과 교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북한군과 마주치거나 생포할 경우 대응 지침을 담은 문서가 SNS에 공개됐습니다. 문서에는 무기 버려, 꼼짝마 등 한국어 발음과 뜻을 우크라이나어로 적어 놓았습니다. 다만 문서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한국어 전단을 뿌려 북한 군인의 투항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대표단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파견해 북한군 동향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대북 담당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단계별 대응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그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놓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대표단은 오늘 벨기에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단장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맡았고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군과 외교당국 관계자도 포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대북정보요원이 포함된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니터링단은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하면 이들을 신문하고 북한 병사 탈영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정부가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밝힌 만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30일에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방성 분석 결과 해당 무인기가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영공을 침범했다며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수도 상공에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사 깡패들의 저열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추호도 변명할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간입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러시아 쿠르스크에 집결하면서 전선 투입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 보셨을 텐데 일단은 이르면 북한군이 오늘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일단은 격전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지역인가요? 예,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고요. 러시아 땅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이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정 부분 땅을 획득을 했죠. 사실상 한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획득을 했는데 그 정도 되면 서울의 2배 지역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러시아 군한테 한 3분의 1 정도가 피탈당하고 예. 3분의 2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주요 격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이제 특수작전군 최정예 부대인 폭풍군단 시전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북한군이 들어갔으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것이 특수부대라고 하는 거니까요. 특수부대가 주로 하는 일이 요인 납치, 또 암살, 그리고 이제 후방 교란 작전, 주의부 타격 이런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특수군 부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면 아무래도 바로 이제 여기에 투입은 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지형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데 서투르고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연합작전 한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아마 전선에 투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좀 경험을 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후방 지역에 투입을 해가지고 교란 작전을 수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5천 명이 결집을 했다고 하는데 그 5천 명이 한 부대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나눠서 들어가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5천 명이 한꺼번에 이제 한 건재를 우리는 이제 건재를 유지한다라고 군에서는 전문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5천 명이 단일 지휘관 하에 네. 이렇게 부대가 지휘가 되면 이제 그 건재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건재를 유지하면 사실상 북한이 처음부터 파병을 할 때 인공기를 가지고 가고 자신들이 군복을 입고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한송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숨겨서 가고 러시아 복장으로 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좀 더 정보가 들어와야 알 수는 있겠지만 예. 적어도 현재 상태로 보면 건재를 유지해서 단일 지휘관 밑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분산 배치돼 가지고 러시아 군 부대에 배속돼 가지고 그렇게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파병된 국방군들도 그렇게 전투가 배치가 그렇죠. 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파병을 지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에 입국을 했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에 굉장히 방점이 찍힐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합동참모본부에 네. 합참의장이 있고 참모차장이 있잖아요. 합참차장에 해당되는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것을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계급이 상장인데 그 상장이라는 것은 북한은 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원수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장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별 3개입니다. 네. 2016년까지는 폭풍군단, 11군단 군단장을 했고요. 2017년 1월 1일부로 북한은 이제 편제를 바꾸는데 군 개편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2017년 1월 1일부로 특수작전군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총 5개의 군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특수작전군 사령관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총참모부에 들어가 가지고 부총참모총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합동참모부의 네. 합참부의장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올해만 들어서도 김정은의 그 부대 순실을 거의 뭐 8번, 9번 이렇게 같이 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직위 높은 사람이 러시아로 파병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서 해야 할 임무가 저는 볼 때는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주 러시아 북한군 총사령관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러시아군과 이 북한에 그러니까 파견된 북한군과의 그 협력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고민하고 또 생각해봐야 될 점은 저 삼성 장군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12,000명이면은 투스타만 가도 충분한데 갔다는 것은 추가 파병을 염두에 두고 예. 계속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서로 네. 무엇을 주고받을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삼성 장군이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추가 파병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북한이 파병을 했으면 러시아도 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뭐 북한에서 방공망이 항상 우려를 해왔잖아요. 네네, 그렇다 네. 보니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 이전받을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예측하세요? 아마 이제 북한이 파병이 돼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희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의 이제 목소리는 커지게 될 거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이번 파병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미래 북한의 안보를 담보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파병을 했으니까 나중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군이 당연히 이제 파병이 돼서 북한군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익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익일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에너지하고 식량뿐만이 아니고 아마 파병되면 파병하는 용병들한테 한 2,000불씩 주니까요. 예. 그게 2,000불에 곱하기 1,350원에 그리고 이제 뭐 12개월에 그리고 12,000명 하면 그 돈이 이제 몇백억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통치 자금으로 다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사적 이익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군사 장비하고 첨단 군사 기술이 될 텐데 군사 장비로는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공 무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격 미사일 S-300이나 S-400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군 전투기들은 거의 고철 수준이거든요. 첨단 공군기를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첨단은 이제 군사 기술로는 아무래도 이제 ICBM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정찰 위성 기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죠. 단 러시아는 이 기술을 한꺼번에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북한을 잡아둘 필요가 있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네. 북한군의 파병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애를 태우면서 조금씩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이 있대. 대신에 북한의 희생이 늘면 늘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기술 전수의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 나토 본부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한국의 공격 무기 지원도 논의될 가능성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 팀들이 가는 것은 이제 예. 우리 국정원이 팀장이 돼서 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팀이 가가지고 결국은 우리도 거기 가서 모니터링 단을 이제 보내려고 한다. 그러려면은 이제 협조가 필요로 하니까요. 예. 그 모니터링 단 구성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심리전 요원이라든지 정보 획득 요원이라든지 그렇다면 통역 요원이라든지 이런 단들로 구성해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공격용 무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한참 뒤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한과 러시아가 주고받을 것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설령 준다고 하더라도 방어용 무기가 먼저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아마 대한민국은 수동적으로 여기에 대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가 오늘 민생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인데 저출산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전 10시 국회에서 2+2 회동에 나섭니다.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민생협의체 출범을 논의하는 겁니다. 지난달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법안 추진을 위한 협의 채널을 제안했고 한동훈 대표도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하면서 협의체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양당은 민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과 반도체, AI 등 미래 먹거리 창출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의제로 거론됩니다. 양당 정치의장과 수석 부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성과를 올리겠다는. 세부 쟁점에선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민생협의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면 11월 본회의에서 공통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30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건 우리 모두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 입장 때문이 아니라 여권 모두를 위한 거란 설명인데 특별감찰관 추천 설득을 위한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오늘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수험표를 목에 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30 청년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청년 면접관 앞에 구직자로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이견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견을 많이 낸 이유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닌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자신이 장관 시절 받았던 선물을 권익위에 신고했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게 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공직 수행하면서 그랬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게 다 까지더라도 내가 적어도 좀 당당하게 로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청년 지지가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며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담당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에 대한 경론이 예상되는 의총에 앞서 추 원내대표부터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의총은 다음 달 둘째 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특별감찰관을 두고 여권 내홍이 격화되고 있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청년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이견을 내는 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자 한동훈님은 제가 여러 가지 이견을 많이 내고 있죠. 당대표로서.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인데요.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한 건 개인적 반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 시점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명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 내지 당정이 다 사는 길은 이렇게 반대를 공개적으로 해서라도 사실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것이 다 사는 길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거기서 당대표로서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잖아요. 개인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대통령 개인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당대표로서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절차는 다 거치는 것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취합된 의견을 당대표로서 개진하는 이런 절차를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저런 명분에 부합하는 본인의 정치 노선과 상관없이 그런 해석이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네. 당대표로서의 반대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인데 이게 뭐 확전을 피하려 한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좀 말하자면 뼈 있는 말이죠. 예.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사를 구분하셔라. 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시냐. 제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건 본인의 배우자, 개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공적 지위가 없음에도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고 여러 가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 이거는 사적인 부분으로 저와 대담하려고 하지 말고 불쾌하지 말고 공적 이유로 생각해봐라. 같이 살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더 각을 세웠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절대 안 들으시겠으나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이제 내뱉은 말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책과 관련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것은 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측면, 뭐 특별감찰관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더 나아간 해석이 아니신가 우리 서용조 대변인께서. 예.
네, 지금 특별감찰관 도입을 놓고 한동훈 대표의 말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기싸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표결을 붙이면 국민의힘 전체가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반대 찬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제도 자체를 반대할 의원들은 많이 없을 거다. 다만 전략적 차원에서 반대하실 수 있는 의원들은 계실 텐데 예. 이게 그 표가 만약에 많이 나와서 반대로 언론에 간다. 공개된다면 아하.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어서 질문 또 드려볼게요. 친한계와 친윤계 간에 지금 특감 추천 제도를 놓고 지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평행선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뭐 의총에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합의점이 도출되면 제일 좋고요. 예. 근데 합의점이라는 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의원총회에 붙이는 안건의 내용 자체도 네. 예를 들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임하자 이런 안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안건을 붙이는 걸 수도 있고 또는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찬성하는 이런 안건은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찬성하기 때문에 거의 다 찬성합니다. 네. 다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서 할 것인지 원내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일임하자 이런 안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안건인지가 일단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나서 만약에 합의점을 도출하고 시기를 늦추거나 조금 더 논의하자는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 당내 갈등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의총에서 표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의총이 열린다고 하면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안건이 가장 쟁점이 될 거 어떤 안건이 올라가느냐 이게 네. 쟁점인데 간다면 결국 표결로 갈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이 표대결은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여당의 이 표대결로 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이 여당과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눈길은 네. 아니 특검을 해도 이게 부족할 판에 무슨 특감이냐 뭐 특감이 될 수도 아니고 예. 아니 본인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별감찰관을 무슨 표결을 하냐 이건 국민들의 희대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좀 희화되는 것들을 피하자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가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난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국민한테 약속한 거를 본인들 안에서 내분의 어떤 재료로 쓰면서 거수 투표를 의총에서 하겠다. 네. 국민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한심하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는 뭐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설득해서 우리가 합의안으로 의총에서 박수로 추인하자라는 그런 얘기들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결로 가면은 네.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더 이상 뭐 특감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네. 그런 좀 신뢰를 얻는 소재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특감 당연히 추천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셔서 하나만 네. 더 여쭤보면 지금 친윤계에서 나오는 그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이 연계 문제는 2020년에 이제 그 당시에 여야 간의 관계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치적인 어떤 연계가 있었던 거지 예. 이게 뭐 특감과 인권재단 이사가 물려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근현세 리스크가 커지니까 특검은 말을 한마디도 못하니 네. 궁여지책으로 특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그거 분리해서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당대표 의견은 묵살하고 그걸 연기하자고 하는 것들 참 우습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8년 된 거거든요. 예. 2020년부터가 아니고 2016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법을 만들어 놓고 여야 합의로 법을 단 한 패 반대도 없었어요. 통과시켜 놓고 국내심은 다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이 추천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연결돼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뭐 인과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야. 다만 의석수가 한참 모자라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북한재단 이사 추천을 얼른 받아서 출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런 식의 연계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원내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내 전략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럼 8년 동안 왜 그렇게 해왔는지 여기에 대한 자성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아니 자성 문제를 떠나서 시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이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당의 큰 부담으로 안 이어졌다면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이거 분리합시다 하면 의총에서 부딪힐 수 있어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면담 자체도 김건희 여사는 꺼내지도 말라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국내 측은 특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기해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 분리할 시점은 맞는 거는 같으나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특감 가지고 이 난리를 펴서 국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될지는 그 당의 문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맞서다운 뜨거운 토론 펼쳐지고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 변화와 쇄신을 얘기를 했고요.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결과 통합,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의총 전에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판 지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시는 변화와 쇄신이라는 것은 명분은 좋아요. 그리고 이 변화 쇄신에 국민의힘이 그 추동하는 정치권에서 추동하는 세력이 돼야 된다. 이건 뭐 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하는 단합이라는 문제는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예방하러 갔을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뜻을 모아서 단합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다시 한 것 같고요. 따라서 두 분은 두 그 단어가 사실은 양립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결과 단합을 해치는 변화 쇄신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 변화 쇄신의 변화의 대상이 국내심의 일부 정치 세력은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면 두 단어가 양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서로 간의 오해를 풀면 저는 합의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모레면 벌써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일단 뭐 변화 쇄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미리 던진 것이죠.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 먼저 밑밥을 까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얘기하는데 곧 있으면 한동훈 대표의 100일보다는요. 윤석열 정부의 절반이 도래합니다. 11월이면. 그렇죠. 11월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절반인데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신뢰를 얻었는가 라는 측면에서 전 추경호 원내대표의 통합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그룹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업보로 생각하고 국민의 도를 맞아가면서 똘똘 뭉쳐서 갈 것인지 전 그런 메시지로 간다면 결국에는 못 버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당의 행보들을 깨기 위한 아마 강한 변화와 혁신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변화와 혁신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와 혁신의 프레임, 단결과 뭐 단합의 프레임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또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변화와 혁신의 범위, 같이 함께 갈 사람들과 변화와 혁신의 대상 이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정치권에서 통상 변화와 혁신은 당 대 당이었잖아요. 이 당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저 당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정당으로 갈등 구도나 전선을 만드는 것인데 만약에 당내 형성이 된다면 이것을 단합을 해치는 꼴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 말하는 변화와 혁신의 범위는 국민의힘 전체다. 전체가 함께 가는 변화와 혁신인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결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서 대변인께서 얘기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2차 회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뭐 다음 주 얘기도 나오는데 그 회담 테이블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 좀 관심인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을 각각 특검을 주장을 하고 한동훈 대표 특감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100% 오르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대통령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이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민생은 그 밑에 깔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야 대표 회담이 준비돼 있으나 민생 얘기에 있어서는 앞서 일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솔루션을 제시해서 해결해놔야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검에 대한 문제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올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특감 얘기를 할 것이나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정도 아마 국민의힘의 의총 특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해결된 뒤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화두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 한동훈 대표는 특감. 합의점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 해결하고 가야죠. 근데 뭐 해결의 방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이 민생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는 아마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돼서 이거 법안 폐지하자라는 의견을 내실 거고요. 거기에 특감도 물론 올라가겠지만, 그러니까 민생 위주의 아마 대표회담을 갈 것이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생이라고 말씀 주시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공세형 이 대표회담의 선전선동의 장이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담 의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은 오는 주말 이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참 미묘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날 15일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아니 가끔씩 이 시점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럴 것 같으면 왜 14일 날 전해야 합니까? 당일날 선거 나오면 15일 날 하지. 예. 그게 훨씬 더 이슈를 죽이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당에서 이걸 고려해서 했다기보다는 이게 말하자면 이 표결로 이어지는 재의결 표결로까지 이어지는 그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네. 이 시점이 맞겠다 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무를 이재명 대표 선거에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선거는 선거대로 두고 예. 그냥 당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 포석에 있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들어간 것이지 예.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중심으로 당무가 간다? 그거는 너무나 과대 해석이다. 그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에 어떤 이런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사법부가 압박을 받을 것 같으면 네. 벌써 뭐 여러 번 바뀌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에 설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그렇게 예. 허술하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사법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까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존재의 이유가 없다. 네. 그러니까 말하기 좋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법 시스템에 무슨 압박을 가하고 그 압박의 영향을 받을 사법 시스템도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네. 너무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떤 해석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오해 소지 있는 행동은 맞죠. 사실은 이제 사법부가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예. 판단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겁먹게 하는 행동의 일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이제 저게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본인의 피선거권 박탈 이전에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큰 목표 아래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당내에서 만약에 본인이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게 되면 리더십에 대한 위태로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여당과 싸우고 대통령과 싸우고 해서 다른 당내 다른 세력들이 어떤 뭐 정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수단의 또 일환이기 때문에 전혀 민생과 상관없는. 왜냐하면 민생과 상관이 있었으면 국감을 저렇게 치를 리가 없잖아요. 네. 김건희 국감으로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안을 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또는 당내의 어떤 리더십 확보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책의 일환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날짜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군부 독재가 지금은 검찰 독재가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손에 든 게 전에는 군복에 대검이 꽂은 총이었다면 지금은 양복에 영장이지. 압색 영장, 구속 영장. 이 과거에는 그래서 당사자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영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요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 주변 사람의 주변을 파고 뭐 독재 같지 않은 독재를 하는 거죠. 이건 또 쿠데타 같지 않은 친위 쿠데타. 연성 친위 쿠데타.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서 상대를 제거한 거죠. 되게 강한 발언들을 내놨는데 이 대표가 직접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일단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예. 구테타라는 말이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정권을 사실 이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예. 본인이 내려오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구테타라는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히려 검찰권을 통한 구테타라는 말은 본인이 이제 수사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사실은 윤 대통령의 보위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지지층을 위한 보통 이제 호소인데 문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께서 보면 헌법재판소 지금 거의 무력화돼 있잖아요. 위헌 결정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예. 6명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추가적인 재판관에 대한 추천 내지 임명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 저렇게 겁박하고 있는 정치 행위를 하고 계시고 방통위원회 이거 지금 재기능하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글쎄요 국가 이런 헌법 기관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존속을
또는 기능을 정상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구테타 아닌가, 연성 구테타 아닌가 예.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은 다음 달 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내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바라보는 민주당 심정도 다소 미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그냥 바라보고만 있죠. 뭐 그거를 뭐 조국혁신당은 태동부터가 예.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12석의 어떤 비례석을 얻었고요. 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3년도 너무 길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일부 어떤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뭐 새롭게 뭐 나오는 이슈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당의 어떤 태생 그리고 본질적인 정당의 목표 자체가 무능한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에 가까운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관망하고 과연 늘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어떤 정당 정치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 네. 민심이 탄핵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민심의 팔매질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같이 연계해서 갈 이유가 있겠냐라는 것들이 당내 분위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장외투쟁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바 명품 수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는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소속 노회를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취재 결과 최 목사는 이미 9년 전에 소속 노회로부터 제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북 활동이 제명 사유였다고 합니다. 정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국회 증인으로 나온 최재형 목사는 소속 노회를 묻자 답변을 피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어느 노회에서 받으셨나요? 그것은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까지는 제가 밝힐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단은 여기서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드립니다. 확인 결과 최 목사가 몸담았던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가주 노회로 당시 노회장을 찾아내 물어보니 최 목사는 이미 소속 노회로부터 제명된 상태였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왜 최재형 목사가 친북 활동하는데 그걸 내버려 두느냐 이야기들이 나왔고 징계위를 해가지고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전적인 다 100% 동의했으니까. 2015년 1월 최 목사가 친북 성향 단체와 함께 종북 논란으로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재미동포 신은미 씨 옹호에 앞장선 게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나 종북입니다. 주체사상 신봉자님은 어떻고 기독교 신자는 어떻고. 너무 정국몰이식으로 마녀 사냥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는 제명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짚어보는 시간이죠.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 이후 판결문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6월에 나왔던 최태원 회장의 입장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이혼 소송 판결문을 수정한 것을 두고 따져보기로 한 건데 어떤 부분을 따져보는 거고 이 과정이 왜 필요한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사건은 그 이혼 재산 분할 예. 사건의 본 사건이 있고요. 네. 그 본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경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것이고요.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문에 단순 오류나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에 네. 경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단순한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1998년도에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의 주식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산정한 오류가 있다고 해서 판결문 경정이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치명적 오류다. 이것은 본안 판단의 결과를 바꾼 중요한 오류이고 결국에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액이 확정이 될 때 65대 35로 기여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1998년의 주식 가치를 1,000원이냐 100원이냐에 보느냐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기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항소시 판단이 법률 위반에 잘못이 있고 이럴 경우에 파기환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재산 분할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판결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1조 3,800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65%,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35% 봐서 전체 계산에서 35%에 해당되는 1조 3,800억 원을 분할해야 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1998년이 어떤 시점이냐면 최태원 회장이 사망하던 해입니다. 그 시점의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선대 회장인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가 높아질 경우에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재산 분할에서는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낮아질 경우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조 3,800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최태원 회장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에 기여도 산정에 잘못이 됐고 그 핵심적인 원인이 1998년도에 주식가치 산정의 오류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TV조선의 새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추적자들을 통해서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가 9년 전에 소송 노회로부터 제명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자꾸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 차원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신은미 사건 때 노회를 열고 그래서 징계위를 해가지고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내국노야? 북한 갔다 온 지 10년 넘은 사람인데 무슨 수작들이야 지금? 통일부에 신고를 안 하고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통일부 신고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신고하는 양식조차도 없어. 통일부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그래서 안 한 거고. 네, 앞서서 정은하 기자의 리포트도 보셨는데 결국 최재형 목사가 소송 노회에서 제명된 이유는 친북 활동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국회에서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냐는 질문에 답변을 좀 회피를 했죠. 그렇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인 건 맞는데 미국 교회 어디 소속이냐. 노회는 이제 그 기독교 장로회의 어떤 소속 지회, 지역 조직과 같은 성격인데요. 그래서 약간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취재 결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가주 노회 소속이었는데 9년 전에 제명된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사유를 보면 당시 2015년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강제 출국된 신은미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방북을 한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강연 활동을 하면서 통일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계속 나와서 결국에 강제 출국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최재형 목사가 신은미 씨를 구명하고 또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했고 이게 아마 현지 그 남가주 노회의 어떤 교인들로부터 문제제기가 계속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노회 전체 회의에서 이 제명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최재형 목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울의 한 식당에 남긴 글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저희 취재진이 식당에 가서 직접 그 글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어들에 자주, 주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보고 저런 표현을 쓰셨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요. 쓰신 표현은 자주, 주권, 주체에 들어가서 그 샘물만을 마시겠다 이런 취지로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런 표현들은 북한에서 주로 이제 쓰는 표현들이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당일 식장에 갔던 것도 맞고 식당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자주 드나들었던 식당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필적도 그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했던 책에 기재된 필적과 유사한 거죠. 이게 법원에서 정식 감정을 통해서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쓴 것으로 기재된 이 문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게 통일운동이냐 친북활동이냐 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냐의 논란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제 참고가 될 만한 어떤 문구들이 기재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어제 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식당의 문구들은 추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저희 TV조선 취재를 통해서 최재형 목사의 과거 행적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명품 수수 의혹 사건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 부분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저희 확인해 보니까요. 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그 최재형 목사가 2018년에 만들었던 매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수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TV조선을 통해서 어제 확인된 이 내용들 또 방북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 활동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2018년에는 또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수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경찰 수사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그대로 결정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아마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열린여당 공명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자민공명연합이 총선 과반을 놓친 건 15년 만인데 총리 사퇴나 야당 결집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일본 정계가 소용돌이에 휩쓸릴 전망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당선된 의원 이름표를 가리키며 축하합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에 실패했습니다. 思いますし、それ選挙の途中というかな、半ばぐらいからこれは相当きついねということは実感はしてましたね。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191석, 공명당은 24석을 각각 차지해 모두 215석을 확보해 기존 의석수 279석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과반 233석에도 못 미친 건데 자민 공명 여당이 옛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자민당 비자금 파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裏金問題が今になってもを引い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今回敗因の大きなところではないかと。 정치 개혁을 외친 제1야당 입헌 민주당은 크게 약진했습니다. 政権交代こそ最大の政治改革と言っている以上、そのチャンスがあるならば。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최단 기간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과반 실패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계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정권 교체나 이시바 총리 퇴임, 연정 확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춘천 마라톤에서 참가자들이 의암호 주변을 달리는 모습이 마치 가을이 그린 수채화 같습니다. 어제 강원도 춘천에서는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을의 전설이라는 별명처럼 멋진 가을 축제 같았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단풍을 배경으로 달리는 모습을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춘천 마라톤은 산과 호수, 단풍이 어우러진 수채화 같은 코스가 특징입니다. 달리다가도 그림 같은 풍경이 나오면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요. 2만 명의 참가자들은 달리는 내내 멋진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라톤 코스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는 다른 해보다 유난히 젊은 층의 참가자들이 많았다고요. 네,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어제 춘천 마라톤 참가자 절반이 2030이었습니다. 2030 참가자가 작년엔 36%였는데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곳곳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 참가자는 사회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성취감의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성취감도 느끼고 서로 응원해주는 모습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좁혀진 곳들인데요. 오늘 아침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에 영남 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에 최대 60mm, 제주도에 5에서 40mm, 영남 해안과 전남 해안으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21도, 대구 18도 예상되고요. 강릉은 15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은 비 소식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